의무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준호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하얀 침대 위에 누운 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수진의 얼굴 전체에 크고 작은 멍자국들이 퍼져 있었고 왼쪽 눈은 심하게 부어올라 제대로 뜨지도 못했다. 팔에는 두껍게 붕대가 감겨 있었고 터진 입술에는 마른 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진아, 내 딸아, 이게 다 뭐야? 준호의 목소리가 처참하게 떨렸다. 40년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부상자들을 봐왔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모습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수진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아버지를 알아보고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다. 아버지, 왜 여기에? 괜찮아요.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요. 수진이 고개를 돌리며 거짓말하는 모습에 준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런 상처들이 단순한 훈련으로 생길 수 없다는 걸 40년 군 생활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목을 살펴보았다. 손목과 팔뚝에는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끌고 다닌 듯한 상처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진아,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버지한테 정말 일어난 일을 말해줘. 준호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68세 예비역 중장의 눈에서 서서히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자책감과 이런 일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분노가 폭풍처럼 몰아쳤다. 수진이 정말 괜찮다고 반복할 때마다 준호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갔다. 이 순간 준호는 다짐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딸을 이렇게 만든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자,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미리 눌러주시고요. 재밌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환하게 비춥니다. 예비역 중장 강준호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곧은 어깨와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3년째를 맞은 그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마당의 작은 텃밭을 돌보며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는 것이 전부였죠. 아버지 커피 드릴게요. 외동딸 강수진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22살의 수진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준호는 딸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그에게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수진아, 오늘도 취업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 준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커피의 진한 향이 입안에 퍼지면서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오고 이웃집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준호는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군 복무 시절의 기념사진, 수진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찍은 가족사진까지. 시간의 흔적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제 다 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수진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면 친구들과 공부 모임이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준호는 딸을 믿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직감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에 운동을 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려 하자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은 괜찮니? 얼굴이 좀 야윈 것 같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버지는 걱정 마세요. 그냥 취업 준비 때문에 바쁜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눈빛 어딘가에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걸 준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의 손이 평소보다 거칠어진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며 사람을 읽는 눈을 길러왔습니다. 부하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로도 그들의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수백 명의 병사들을 이끌며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준호의 눈에 수진의 변화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듯한, 하지만 그것을 아버지에게는 말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마치 큰 모험을 앞두고 설레면서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준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당의 고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시작한 텃밭 가꾸기는 그에게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토마토, 고추, 상추, 깻잎 등을 직접 기르며 딸과 함께 먹는 것이 소소한 행복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붉게 익은 고추를 따면서도 자꾸 수진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쯤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던 준호에게 옆자리에 박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강 장군,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준호는 바둑돌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딸 녀석이 요즘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 노릇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는 법이죠. 오후 5시가 되자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손목에 작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손목이 왜 그래?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넘어지면서 살짝 긁힌 거예요. 괜찮아요. 수진이 손목을 소매로 가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고추를 바구니에 넣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수진이 말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서요. 준호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하거라. 아버지는 기다릴게. 다만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소박한 반찬들이 전부였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수진이 평소보다 밥을 많이 먹는 것을 보며 준호는 안심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모양이구나. 아니면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왜 군인이 되셨어요?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해서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 된 건 나라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그리고 가족을 보호하고 싶어서였지.
하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이 갖지 못했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세요? 후회는 없어. 다만 아쉬울 뿐이지.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아쉬워. 하지만 그날 밤 준호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계속 그를 깨어있게 만들었거든요. 수진의 변화된 모습, 숨기려는 듯한 행동들, 그리고 오늘 저녁의 의미심장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무슨 큰일을 저지르려는 건 아니겠지.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였던 일상 속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수진의 방 불빛이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나? 준호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방 안에서는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벌써 일어났니? 준호가 문을 살짝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일찍 나가야 해서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수진이 나타났는데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거든요. 어디 가는데 그렇게 큰 가방을 메고 가니? 아, 이거요? 친구들과 등산 가기로 했어요. 1박 2일로요. 수진이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등산 가방치고는 너무 무거워 보였고 수진의 표정에는 등산을 가는 사람의 설렘보다는 긴장감이 더 많이 느껴졌거든요. 등산? 갑자기 웬 등산이야. 날씨도 좋지 않은데. 괜찮아요. 날씨 예보 봤는데 괜찮다고 하던데요. 수진이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수진은 등산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집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걸 더 좋아했는데 갑자기 등산이라니. 수진아, 잠깐. 준호가 딸을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니? 아버지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지?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아버지에게 다가와 가볍게 안겼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며칠 후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나간 후 준호는 혼자 남은 집에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며칠 후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점심때가 되자 준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등산 가서 전화를 꺼놓을 이유가 있나? 준호는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평소 수진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오후 2시쯤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중령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 함께 근무했던 후배였습니다. 김중령,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야? 준호가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장군님, 안녕하세요. 사실 장군님께 여쭤볼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중령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혹시 따님이 최근에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수진이? 왜 갑자기 수진이 얘기를 하지? 김중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육군 훈련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 양이 입소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보호자 연락처에 장군님 번호가 없어서 이상해서 확인차 연락드린 겁니다. 준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훈련소에 입소했다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입소 서류에는 보호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요. 혹시 장군님께서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 싶어서요. 김중령, 잠깐만. 내가 정신을 좀 차려보자. 준호는 전화기를 꽉 쥐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훈련소에 입소했다고? 네, 확실합니다. 어제 오후에 입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이상해서요. 준호의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자랑스러움까지. 딸이 군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김중령, 그 훈련소가 어디지? 논산 육군 훈련소입니다. 그런데 장군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실 그 훈련소에서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여군 훈련병들에 대한 처우가. 김중령의 말이 끊겼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문제? 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부 교관들이 여군 훈련병들을 다른 남군 훈련병들보다 더 가혹하게 훈련시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요. 준호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왜 갑자기 군입대를 결정했는지,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김중령이 말한 훈련소의 문제는 무엇인지, 여러 궁금증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딸이 군인이 되겠다고?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특히 김중령이 말한 훈련소의 문제가 사실이라면 수진이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준호는 수진의 빈 방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당장 훈련소로 달려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니?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한 준호는 결국 내일 훈련소에 전화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곧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준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김중령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수진이 정말 훈련소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옷을 챙겨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논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죠.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아침에 나갈 때의 긴장된 모습, 그리고 며칠 후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딸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였죠. 논산 육군 훈련소에 도착한 건 오전 7시 30분이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엄숙한 분위기의 정문이 준호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군부대의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방문자로서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문 초병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예비역 중장 강준호입니다. 훈련병 강수진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초병은 준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장님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초병이 내부로 연락을 취하더니 곧 한 부사관이 나타났습니다. 강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부대 행정부사관 박상사입니다. 박상사, 내 딸 강수진을 면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준호가 직선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상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군님. 현재 훈련 중이라 면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사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준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실은 강수진 훈련병이 어제 의무실에 입원했습니다. 준호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무실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박상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부대 내부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훈련 중에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준호의 두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부상? 어떤 부상? 장군님, 일단 부대장님과 면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상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경험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채널보다 직접 확인하는 게 빠르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박상사, 내가 누군지 알지? 내 딸을 당장 보여줘. 준호의 목소리에는 중장 시절의 위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뵐 수 있습니다. 의무실로 향하는 길,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훈련소 안의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동장에서 구보하는 훈련병들, 큰 소리로 구령을 외치는 교관들, 그리고 긴장된 분위기. 모든 게 준호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었지만 오늘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의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박상사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10분 정도만 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상사가 다시 망설였습니다. 강수진 훈련병의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수진의 모습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준호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크고 작은 멍자국들이 있었고 왼쪽 눈 주변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입술도 터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왜 여기에? 수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뭐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수진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훈련이 힘들어서요. 하지만 준호는 이게 단순한 훈련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군 생활을 한 사람의 눈에는 이런 상처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보였거든요. 특히 손목의 상처들은 억지로 뭔가를 시킨 흔적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버지한테 정말 일어난 일을 말해줘. 누가 너를 괴롭혔어? 준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다고요.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며 한 교관이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준호는 교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교관님,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훈련 중 발생한 일반적인 부상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교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교관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야. 걱정하지 마.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무실을 나서면서 준호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저런 상태가 될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왜 아무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는지.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설령 그것이 군과의 정면 충돌을 의미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딸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을 나선 준호는 부대 정문까지 걸어가면서도 딸의 상처 입은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처들이 단순한 훈련 중 사고로 생길 수 없다는 걸 40년 군 생활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손목과 팔뚝의 상처들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문을 나서려던 준호를 박상사가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장군님, 잠시만요. 박상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곤란하고, 혹시 부대 근처 식당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준호는 훈련소 인근의 작은 식당에서 박상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박상사는 맥주 한 잔을 마신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사의 목소리에는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말해. 내 딸에 관한 일이니까. 준호가 박상사를 격려했습니다. 박상사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강수진 훈련병이 입은 상처들이 정말 훈련 중에 생긴 게 아닙니다. 최소한 일부는 말이죠. 준호의 두 눈이 번쩍였습니다. 뭔 말이야? 그럼 누가 내 딸을? 정확한 건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훈련병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일부 교관들이 여군 훈련병들에게 과도한 얼차려를 시킨다는 이야기가요. 박상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김중사라는 교관이 여군들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남군 훈련병들보다 2배는 더 힘든 훈련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심한 얼차려를 시킨다고요. 그런데 강수진 훈련병이 그 중사의 중대에 배치되었거든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물었습니다. 그 김중사가 내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의무병한테 들은 바로는 강수진 훈련병이 의무실에 실려올 때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준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게 사실을 파악해야 했거든요. 박상사, 그 김중사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대 내부 사안이라서요. 그날 저녁, 준호는 훈련소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의 상태가 어떤지 계속 확인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모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걸 몰랐나?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던 건가?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중장까지 올라가면서 과연 자신의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호는 일찍 일어나 훈련소 주변을 걸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훈련병들의 구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익숙한 구령 소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 안에 내 딸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전 8시쯤 준호는 다시 부대 정문으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초병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오늘도 면회 오셨습니까? 응, 내 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려고. 준호가 답했습니다. 잠시 후 박상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장군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박상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강수진 훈련병 상태가 악화되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응급실? 뭔 소리야? 어떻게 된 거야?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밤에 갑자기 고열이 나고 의식을 잃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민간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박상사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상사, 지금 당장 부대장을 만나게 해줘. 아니면 그 김중사라는 사람이라도. 준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강수진 훈련병부터 찾아가시는 게. 어느 병원이야? 논산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준호는 수진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의 모습은 어제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고 여러 의료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준호에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인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몸 곳곳의 상처들도 제대로 치료되지 않아 염증이 생겼고요. 며칠 더 늦었다면 위험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준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반드시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낼 거야.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준호의 눈에는 40년 군 생활을 통해 단련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려는 군인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진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운 준호는 새벽녘에 의사로부터 조금 안심이 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열도 내렸고 의식도 또렷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전 9시쯤 수진이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어제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병원이야. 수진아, 이제 괜찮다. 아버지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준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군대에서 실패했네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실패가 아니야. 너는 충분히 용감했어. 준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수진아, 이제 아버지한테 정말 일어난 일을 말해줄 수 있겠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김 중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여군 훈련병들에게 유독 가혹했어요. 수진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훈련이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죠. 다른 남군 훈련병들보다 2배는 더 오래 얼차려를 시키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욕설을 퍼부으셨어요. 그리고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준호가 격려하듯 물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가라고 하셨어요. 운동장 한 바퀴를. 그래서 무릎이 다 까졌죠. 그런데 상처가 났는데도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여자 주제에 약하게 굴지 말라면서요. 준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팔굽혀펴기를 200개씩 시키셨어요. 못하면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그래서 팔과 손목에 상처가.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수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어요. 그리고 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박 상사가 들어왔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서. 박 상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대장님께서 장군님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부대로 와달라고 하시는데요. 준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딸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아버지,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여기가 안전하니까요. 수진이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준호는 딸의 이마에 키스를 한 후 박상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한 준호는 부대장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부대장은 대령이었는데 준호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경례를 했습니다. 강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준호는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거든요. 대령,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 준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부대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훈련 중에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체력이 약해서. 대령, 준호가 큰 소리로 부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둘러대지 마. 40년 군생활 한 사람한테 그런 말이 통할 것 같아?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중장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중사를 당장 불러. 그리고 내 딸을 괴롭힌 일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를 원한다. 준호의 요구에 부대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중장님, 부대 내부 규율 문제는. 부대 내부 규율?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딸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게 내부 규율 문제야? 지금 당장 김 중사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어. 잠시 후 김 중사가 부대장실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김 중사는 준호를 보자 경례를 했지만 표정에서는 별다른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중사, 강수진 훈련병을 기억하나?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김 중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럼 그 훈련병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도 기억하겠군. 정규 훈련 과정에 따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여군이라고 해서 특별히 약하게 훈련할 수는 없죠. 실전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으니까요. 김 중사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김 중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사, 무릎으로 기어가게 하는 게 정규 훈련 과정인가? 상처가 나도 계속 하라고 하는 게. 김 중사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건 정신력 훈련의 일환이었습니다. 정신력 훈련?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딸이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게 정신력 훈련이야? 부대장이 중재하려 했지만 준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김 중사, 마지막으로 묻겠다. 강수진 훈련병에게 가한 모든 행위가 정당한 훈련이었다고 생각하나?
김 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인이 되려면 그 정도는 견뎌야 합니다. 그 순간 준호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김 중사에게 달려들 뻔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자제했습니다. 여기서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부대장실에서 나온 준호는 분노로 인해 손이 떨렸습니다. 김 중사의 뻔뻔한 태도와 부대장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경험이 그에게 냉정함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려던 준호를 박상사가 다시 불러 세웠습니다. 장군님, 잠시만요. 박상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게 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말할 수 없고요. 저녁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7시 준호는 약속한 장소인 훈련소에서 좀 떨어진 작은 술집에서 박상사를 기다렸습니다. 박상사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나타났는데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장군님 기다리셨죠? 박상사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박상사, 뭘 그렇게 조심스러워하나? 편하게 말해보게.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박상사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김 중사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 준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과도한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여군 훈련병들에게만 유독 가혹했거든요. 마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더 못살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박상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강수진 훈련병 이전에도 여러 명의 여군 훈련병들이 김 중사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부상으로 인해 훈련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며 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 신고를 했습니다. 여러 번요. 하지만 번번이 묵살됐어요. 오히려 신고한 훈련병들이 더 큰 불이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묵살시켰지?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 중사가 누군가의 비호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박상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 중사가 강수진 훈련병에게 특별히 더 가혹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야? 강수진 훈련병이 입소할 때 김 중사가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어요. 마치 일부러 강수진 훈련병을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준호는 이 말을 듣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가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야?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강수진 훈련병을 표적으로 삼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히 가혹한 교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더 큰 음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상사, 그런 소문의 출처는 어디야? 의무병 이일병이라는 친구가 우연히 들었다고 하더군요. 김 중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다는데 그 의무병을 만날 수 있을까? 준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대 내부 사안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 상사가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 상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만약 정말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진을 표적으로 삼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새벽 2시쯤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강 중장님이십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의무병 이일병입니다. 박 상사님한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준호는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일병, 무슨 일이야? 장군님,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전화로는 위험할 것 같고,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준호는 훈련소에서 멀리 떨어진 24시간 편의점에서 이 일병을 만났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청년이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이런 밤에 불러내서요. 괜찮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자. 준호가 격려했습니다. 이 일병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들은 건데요. 김 중사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지? 정확한 내용은 다 듣지 못했지만 강 중장 딸을 제대로 훈련시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되 확실하게 맛을 보여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준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수진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겠어?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 중사가 그 사람을 소령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요.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자신의 딸을 표적으로 삼았을까? 그리고 그 배후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교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병, 고마워. 용기 내서 말해줘서. 준호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군님, 강수진 훈련병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병의 말에 준호는 더욱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배후에 있는 인물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새벽 4시, 준호는 모텔방에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일병의 증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딸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배후에 소령급 장교가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옷장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군복을 꺼냈습니다. 예비역이 된 후로 처음 입는 군복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에 달린 여러 개의 훈장들이 그의 40년 군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겠다. 준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거나 덮어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딸을 괴롭힌 자들을 반드시 처벌받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전 7시 준호는 훈련소 정문에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본 초병들이 깜짝 놀라며 경례를 했습니다. 강 중장님, 안녕하십니까? 초병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대장을 불러. 준호의 목소리는 40년 전 신임 중위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병은 즉시 내부로 연락을 취했고 곧 부대장이 직접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중장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로? 부대장의 말을 준호가 끊었습니다.
대령, 이제 더 이상 둘러대지 마. 내 딸에게 일어난 일의 진실을 모두 밝혀내겠어. 준호는 부대장과 함께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만나는 모든 장병들이 그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군의 위계 질서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의 마음이었거든요. 부대장실에 도착하자 준호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령, 김 중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내 딸을 괴롭혔는지 알고 있겠지? 부대장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중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까지 증거를 다 모았어.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 중사가 소령급 장교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확보했고, 이제 그 소령이 누군지만 밝혀내면 돼.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중장님,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희 부대는 대령. 준호의 목소리가 부대장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40년 군생활 한 사람한테 그런 거짓말이 통할 줄 알아? 그때 부대장실 문이 열리며 한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제가 최소령입니다. 혹시 저를 찾고 계신 건 아닌지요? 소령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최소령을 바라보며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배후에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최소령, 당신이 김 중사에게 내 딸을 특별히 괴롭히라고 지시했지? 증거가 있으십니까? 최소령이 비웃듯 반문했습니다. 증거. 준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의무병 이일병이 당신과 김 중사의 통화 내용을 들었어. 강 중장 딸을 제대로 훈련시키라고 한 말 기억나? 최소령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여유를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대화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정당한 훈련 지도일 뿐입니다. 정당한 훈련? 준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내 딸이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게 정당한 훈련이야? 준호는 최소령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최소령, 당신이 왜 내 딸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궁금하군. 최소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강 중장님께서 현역 시절에 제 아버지를 부당하게 징계하셨죠. 그 때문에 아버지는 진급도 못하고 불명예 전역하셨습니다. 그 원한을 갚는 거였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연대장으로 있을 때 부하 장교 중 하나가 부대 예산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교를 징계한 것이 최소령의 아버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딸에게 복수한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징계받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원한을 무고한 내 딸에게 풀다니. 최소령이 말했습니다. 군에서는 윗사람의 죄가 아랫사람에게 대물림되는 법입니다. 강 중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순간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소령, 당신 같은 인간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 준호가 최소령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개인적 원한으로 무고한 훈련병을 괴롭히는 게 군인다운 행동인가? 부대장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준호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령, 지금 당장 헌병대에 연락해. 그리고 국방부에도 이 사실을 보고할 거야.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돼. 중장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부대장의 말에 준호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내부 해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일들이 묻혀온 거 아닌가? 준호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국방부와 언론에 연락하겠어.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전 국민이 지켜보게 할 거야.
최소령과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부대장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헌병들과 기자들이 동시에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미리 연락을 취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게 공개될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최소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중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벌이시면. 후회? 준호가 비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후회하는 건 이런 일을 더 일찍 막지 못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다. 헌병들과 기자들이 부대장실로 몰려들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준호가 미리 연락해둔 군사법원 수사관들이 최소령과 김 중사에게 수사협조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부대장은 당황한 채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 중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마이크를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개인적 원한으로 무고한 훈련병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군이 변해야 합니다. 최소령은 헌병들에게 연행되면서도 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중장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소령, 당신이 내 딸에게 한 일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오후가 되자 준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자국들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준호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아, 많이 나아졌구나. 준호가 딸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가 너를 더 일찍 보호해주지 못해서.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시 군대에 갈 수 있을까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아직도 군대에 가고 싶어? 네,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싶어요. 준호는 딸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는 수진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거든요. 그래, 내가 원한다면 아버지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부대에서 공정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거야. 며칠 후 준호는 국방부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준호는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 원한에 의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군 내부의 잘못된 관행들이 있습니다. 준호가 청문회에서 발언했습니다. 후배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문회 결과 최소령은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중사 역시 부당한 가혹행위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해당 훈련소 부대장도 관리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군 전체의 인권 교육이 강화되고 신고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은 완전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예전과 같은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마음만은 훨씬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수진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견뎌줘서 고맙다. 준호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 군대에 가게 되면 응원해 주실 거죠? 수진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수진의 의지와 용기를 믿게 되었거든요. 물론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정말 원해서 가는 거니?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제가 더 강해져서 군을 바꾸고 싶어요. 준호는 딸의 말을 들으며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더 큰 목표를 품게 된 수진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장을 보았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끝까지 응원할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나와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말이에요. 수진이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도 너에게서 많은 걸 배웠어. 나이가 들어도 옳은 일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이야. 준호가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수진의 팔에 있던 상처들은 이제 거의 나았고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수진은 새로운 훈련소에 다시 입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교관들과 공정한 시스템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준호는 딸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정말 당당하게 내 꿈을 이뤄라. 네, 아버지. 이번에는 제대로 해볼게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용기를 잊지 않을게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격려를 하며 웃었습니다. 준호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실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제는 정말 안심이에요. 준호는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희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부녀의 사랑과 정의에 대한 신념이 승리한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